모두가 미국의 군사력이 항공모함, 전투기, 해외기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힘의 원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필요하다면 전 세계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거의 하룻밤 사이에 군수 공급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군대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과 중동 전역에 대규모 기지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미국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성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필리핀 정글 깊숙한 곳, 외딴 태평양 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곳들에서 새로운 활주로, 연료저장고, 군사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의 수빅만입니다. 한때 미국의 최대 해외 기지였죠. 그러다 1992년에 폐쇄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흐름의 시작이었죠. 냉전 시기 미국 군대는 해외에 1600개의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800개로 줄었고 그 기지들마저도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린란드의 툴레 공군기지는 한때 북극의 핵심이었지만 6,000명의 병력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조차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병력이 5,000명 더 남아있을 뿐입니다. 팔라우의 작은 섬 펠렐리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 이후 버려졌습니다. 이처럼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완벽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펜타곤의 비밀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미군은 2024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활주로를 재건했고 이를 미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항공기, 심지어 거대한 C-130 허큘리스까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태평양 섬에 활주로를 짓는 것은 언뜻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미 해군은 이미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은 엄청나게 큽니다. 항공모함은 눈에 잘 띄어 현대전에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항공모함 전단 한 척만 진입해도 정치적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총알 한 발도 필요 없던 때도 있었죠.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때 미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그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베이징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적들은 수십 년에 걸쳐 항공모함과 같은 표적을 찾아내어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페르시아만과 같은 전투 지역에서도 항공모함들은 이란 해안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 국방부가 미사일과 드론에서 항공모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6년 2월 5일 이란의 드론이 항공모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중국입니다. 지역 강국도 항공모함 전단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 개입 시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이동성이란 이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해외 기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치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활주로도 구글 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이 기지들이 먼저 공격받습니다. 항공모함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전통적인 기지들도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면 미 국방부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찾기 어렵고 공격하기는 더 어려운 곳이어야 합니다. 예산이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수십억 달러가 태평양 전역의 외딴 비행장, 물류 거점, 그리고 섬 전초기지로 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군대는 기존 기지가 폐쇄되거나 축소되는 와중에도 해외 기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데 700억에서 12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의회는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들 중 많은 곳이 특정되지 않은 장소와 같은 모호한 항목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대중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의회조차도 종종 알지 못합니다. 2017년 4명의 미국 군인이 니제르에서 매복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공격은 슬픔보다 더 불편한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미국 군대가 그 정도 규모로 니제르에서 작전 중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약 1000명의 미군이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병력은 의회의 기지 승인 없이도 작동하는 보급망을 통해 그곳에 도착해 보급을 받고 수개월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매복 사건 후에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제기한 질문은 워싱턴이 가장 답하기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1000명 규모의 병력이 아무도 모르게 한 나라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군이 이런 불특정 지역에 도달하는 것은 함대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미 해군은 전투함정이 300척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처럼 들립니다. 특히 냉전이 끝날 무렵에는 함대 규모가 거의 2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제독들과 정치인들은 해군이 너무 작아지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함정을 요구하지만 현재 조선 능력이 부족해서 함대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연히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미 해군이 유령 함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대는 표적이 되기 더 어렵습니다. 전투 물류부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다에서 그 부대의 함정을 본다면 아마 평범한 유조선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도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 상선 선원들입니다. 이것은 펜타곤이 사용하는 교묘한 위장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상선들은 사실 진짜 상선이 아닙니다. 단서는 바로 이름에 있습니다. USNS, 즉 미국 해군 함정이라는 뜻이죠. 겉보기엔 상업용 선박 같지만 이들은 군사 해상수송 사령부의 지시에 따릅니다. 화물도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미 해군이 전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식량, 탄약, 수리부품을 운송하는 선박과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 등이죠. 이 선박들은 전 세계에 미리 배치되어 미국이 작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싣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대는 최대 17,000명의 해병대원과 해군 장병을 지상, 해상, 공중 장비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도는 단순한 물류를 넘어섭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미군은 전투 물류부대 없이는 제대로 된 정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선박들이 맡은 임무 중 하나는 과학 및 기술 임무를 지원하고 적의 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말부터 미군은 동지중해와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 전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USS 제럴드 포드함이 이 작전에 모두 참여했으며 최소 11척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함께 구축함, 공격장수함, 그리고 기타 군함들이 이 지역 전역에 배치되었습니다. 250회가 넘는 군용 수송기 비행을 통해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이 이 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란은 포위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이후 중동에서 가장 큰 군사 증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두 사무실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군사 해상수송사령부는 바레인 마나마에 사무실이 있고 유럽 사무실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물류 지원함인 USNS 헨리 제이 카이저와 USNS 칼 브레셔가 식량, 탄약, 연료와 같은 건화물들을 전달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은 미군이 연료를 구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작동한 이유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군대가 거의 무기한으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방대한 공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압박을 받게 되면 그 여파는 빠르게 퍼집니다. 갑자기 연료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움직이던 선박들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바다에서 미 해군의 급유선에 연료를 하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장비된 선박들마저도 갇혀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병목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고정된 항구에 의존하는 대신 이제 해군은 헨리 제이 카이저급과 같은 민간 원유 운반선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먼 바다에서 작전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군함에 연료를 보급합니다. 한 선박이 연료를 옮기고 다른 선박은 연료를 채운 뒤 떠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연료 공급원은 점차 줄어듭니다. 이것은 미군이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대만을 두고 중국과 충돌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 해군에게 좋은 소식은 이 시스템이 현대 작전에서 이미 시험되었고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점입니다. 각 급유함은 약 680만 갤런의 연료를 실을 수 있는데 이는 보잉 747 전보제트기를 5,000시간 이상 연속 비행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총 32척의 선박만이 있으며 그중 오직 15척만이 급유함입니다. 이론상 계산은 맞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그렇습니다. 이란과의 충돌은 작은 문제로도 상황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군대의 해상 수송 능력, 취약성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소수의 비무장 민간 선박에 막대한 연료 수송을 맡기는 것은 적이 드론과 미사일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는 경쟁국인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테러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대만을 둘러싼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해상 수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일의 넓은 바다 분쟁에서 수송 능력 부족은 취약함으로 이어집니다. 해군 전투 군수 지원 함대는 32척의 선박, 만 보유에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 항구의 비상시에 대비해 대기 중인 다른 40척의 선박이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비자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자발적 복합 해상수송 협정입니다. 이것은 1997년에 현대적인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군사분류 시스템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는 민간 소유의 미국 국적 상선과 상업적 선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비상시 미국 군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 회사가 선박을 비자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그 선박은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 활성화되면 말이죠. 그 순간부터 군사 수송 요구가 일반 상업 일정보다 우선시됩니다. 펜타곤에서 이 선박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지만 그 보상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그 선박 소유주들은 평시 국방부와의 향후 화물 계약에서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 선단에서 군사적으로 유용한 선박의 90%가 해상수송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입니다. 현재 선단에는 60척의 선박이 있으며 이들은 최소 2035년까지 머무를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상선 선단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방대한 상업용 해운 능력, 수십만 개의 20피트 컨테이너 단위, 수백만 평방피트의 중량 화물 공간, 그리고 수백만 톤에 달하는 전 세계 해운 수송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매일 국제 무역을 통해 이동하는 적재 중량 능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용 선박 대부분은 외국 국적하에 운항되며 위사와 같은 프로그램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단순히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영향력은 훨씬 더 미묘한 것, 즉 계약을 통해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이 거의 누구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해 선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강제로 접수하지 않고 접근권을 돈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영리하지만 혁신적이지는 않으며 이전엔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공군이 이미 해왔고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미군은 13,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 어떤 군대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입니다. C-130과 같은 수송기는 병력, 차량, 중장비를 전방 지역로 직접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인들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실제로 그런 항공기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메릴랜드의 BWI 국제공항이나 워싱턴의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있는 이 터미널의 게이트는 평범해 보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목적지는 아무 관광지나 일반 민항 노선이 아닙니다. 이 비행기들은 유럽, 중동, 그리고 그린란드 같은 전략적인 북극 지역이나 태평양을 건너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곳에 있는 미군 배치지로 직접 연결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 현역 군인들이지만 그들은 공군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민간 항공사들이 쓰는 방식이며 아틀라스에어, 옴니에어, 내셔널 에어라인즈 같은 회사들이 사용합니다. 다른 점은 화물이며 이 항공편은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라 불립니다. 이 항공편은 휴가 중이거나 기지 이동 명령을 받은 군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민간 회사들은 국방부의 운송망에 너무나도 깊이 통합되어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지에서도 운항할 수 있습니다. 모퍽 해군기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기지입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를 타고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약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또한 COM 슈퍼갤럭시와 같은 대형 화물기를 이용해 모든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COM 슈퍼갤럭시는 비행할 때마다 시간당 57,500달러가 듭니다. 그리고 비행 1시간마다 40시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을 감안하면 이런 항공기를 일상적인 이동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 수요는 엄청납니다.
매년 34만 명 이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약 17만 명의 인원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은 종종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고객이 끊임없이 생기는 셈이죠. 항공업계에서 보면 이만큼 안정적인 사업도 드뭅니다. 펜타곤은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지만 이 특별 항공사들은 항상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A가 있는 겁니다. 미군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 항공편조차도 전부 예약이 차지 않습니다. 항공사 소유주라면 그건 재앙이죠. 고객이 누구든 항공편은 비쌉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들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은퇴한 군인들도 여행 일정이 비행기와 맞으면 스페이스 A 좌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 퇴역 군인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혜택이자 항공사 소유주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특수 항공사와의 계약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202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탈레반이 카불로 진격해 오면서 군인들과 공식적으로 인정된 난민들을 신속하게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미 공군의 물류 네트워크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나 값비싼 화물기를 사용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 공군의 민간 예비 항공기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위급해지자 민간 예비 항공기단의 18대 항공기가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 항공사들도 참여했지만 4대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왔고 3대는 델타 항공, 2대는 하와이안 항공에서 제공됐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독일 등지에서 병력을 이동시켰는데 기존 항공기들로는 감당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예비 항공기단의 역할입니다. 이 민간 예비 항공기단은 25개 항공사의 450대 항공기로 구성되며 일반 항공사와 페덱스, UPS 등 화물 항공사도 포함됩니다. 각 항공사는 승객 항공기의 30%와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의 15%를 이 프로그램에 계약상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운항 통제권을 유지하지만 국방부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항공기와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춰야 합니다. 전화가 오고 나서 3일 이내에 임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항공기들 중 268대는 장거리 국제 임무를 위한 것이며 이 항공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펜타곤은 이 항공기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만약 모두 동원된다면 이 비행기들은 군의 여객 수송의 90%와 화물의 40%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유지비를 세입자에게 맡기다가 필요할 때만 건물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계약들은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준비 기간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연간 10억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와 비행기의 모든 화물은 어딘가에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어느 날 대부분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항만시설 뒤의 창고, 비행장 근처의 임시 집결지, 군사계약하에 운영되는 상업물류 허브 등입니다. 같은 패턴이지만 주소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국방군수국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창고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은 보통 1년에 500만 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유통합니다. 연평균 매출은 450억에서 470억 달러 사이입니다. 비교하자면 아마존의 2025년 전체 재고 가치는 383억 달러였습니다. 본부는 버지니아주 포트 벼부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은 모든 주와 122개의 해외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펜타곤은 항공 사업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창고 건설 사업에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파트너로부터 공간을 임대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가 배송됩니다. 하지만 미군은 배송도 거의 직접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품을 옮길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해상 운송선이나 민간 항공단의 페덱스처럼 미군은 방대한 제3자 물류업체들에 의존해 핵심적인 운송 업무를 맡깁니다. 실제로 이 민간 기업들이 미군이 필요로 하는 섬유 제품의 98%를 운송합니다. 군복, 겨울옷 등이죠. 이런 계약업체들은 예비 부품의 86%와 연료의 거의 100%도 공급합니다. USNS 칼 브레이스맨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민간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운전사들도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물자를 예전 방식의 기지로 운송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민간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항구들은 미군 해상수송의 90%
와 화물 항공 수송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거의 모든 화물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단거리 화물은 진주만 같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바로 이 민간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민간 인프라와 민간 항만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 기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비행기들은 해외 분쟁 시 실제로 어디에 착륙할까요? 해군의 함정들은 어떤 항구로 들어가게 될까요? 이들이 어떻게 외국의 주권 영토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 122개의 국제 거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것은 어떤 비행보다도 더 멀리 이어지는 서류상의 기록의 일부입니다. 해외 기지들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미군은 120개가 넘는 다른 나라들과 획득 및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 협정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매년 합쳐도 수십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금이 어디에 있고 그 거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무대 뒤에서 미군은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협정망을 활용합니다. 일부는 단순합니다. 이 협정들은 군대가 필요할 때 다른 나라나 국제 파트너로부터 보급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는 연료부터 장비 그리고 물류 지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른 협정들은 더 복잡하며 동맹국들이 작전 중에 공동 접근권을 얻는 대가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 모두 결국 사전 배치로 이어집니다. 위기가 발생한 후에 모든 것을 운송하는 대신 막대한 양의 물자가 미리 저장되어 필요할 수 있는 곳 가까이에 배치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인프라 자체도 사전에 배치되어 며칠 만에 작동하는 기지를 조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병력이 오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시스템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기지를 선언하지 않고도 전체 군대를 미리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군은 현지에서 물자를 구매하고 현지 창고에 보관한 다음 작전 지역의 파트너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자를 바다 건너로 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군이 세계 어디서든 3일 이내에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펜타곤의 입출고 기록은 다소 부실합니다. 은밀한 물류 협정이 최근 몇 년간 큰 역할을 했고 이런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합니다. 전쟁 첫 해에 백악관은 대통령 비축물자 인출 권한을 사용해 200억 달러가 넘는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었고 별도의 기지 승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존재하는지 몰랐던 그 시스템은 어떤 공식적인 군사 배치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토 동맹은 가장 밀접하게 통합된 접근 지점과 사전 배치된 물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전쟁 초기에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축물자 인출 권한 덕분에 백악관은 국방부 비축무기나 서비스를 가져와서 파트너국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백악관이 원하는 누구에게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 지원 네트워크는 에피퓨리 작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과 이러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접근권과 교차 지원은 양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실제로 미국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협정에 따라 자국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미국 군대와 기업에 비용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것이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펜타곤은 민간 예비 항공단 모델을 가져와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델타 항공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ACSA 협정은 상호적이고 수익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이 협정에 서명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인프라도 내줘야 합니다. 만약 경쟁 수요가 발생한다면 미국 군대가 이깁니다. 카타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알우다이드 공군기지에 전진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동에 있는 오래된 군사기지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2026년 초에는 1만 명의 인원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건 누구일까요? 미국인이 아닙니다. 미 국방근수국, 이 지역에 배송되는 모든 물품을 구매하고 수령하지만 실제 물류 작업은 카타르가 담당합니다. 카타르는 선박 입항을 위해 항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보급품 운송을 위한 현지 인프라를 유지합니다. 미군이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했을 때 미군은 기지 내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항구, 도로, 창고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험도 딱 맞는 시기에 외부로 이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에는 워싱턴의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코스코, 즉 중국 원양 해운공사, 코스코를 세계 최대의 해운 대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며 그 선박들은 매주 미국 항구를 오갑니다. 미국의 여러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중국의 투자나 운영 참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해안 전체에서 가장 바쁜 두 화물 관문 중 하나인 롱비치항도 포함됩니다. 그곳이 바로 군대가 장비와 보급품을 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의존하는 서해안 항만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계약에 기반한 제국은 영토에 기반한 제국이 가지지 않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민간 물류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중국은 국영 해운 자산을 정반대로 움직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선박을 철수시키며 다른 고객을 우선시하고 중국 자본이 영향력을 가진 터미널에서는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당 선박을 압류하거나 외국 국적 선박을 강제로 동원할 수 없습니다. 선복이 남아있고 그 선복에 대해 입찰이 가능할 때만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미국의 전력 투사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가장 필요할 때가 되면 오히려 드러나고 취약해집니다. 궁극적인 무기는 계약이고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아루다이드 같은 기지는 90년대 후반 전성기를 누렸지만 값싼 드론이 지원하는 미사일 시대에는 사실상 앉은 표적입니다. 이란은 지난 몇 달 동안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전쟁 첫 달이 끝날 무렵 중동에 있는 13개의 미군기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사령부는 병력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곳곳에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기지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나 있는데 그 민간 항공사들은 단지 병력과 다른 국방부 인원들을 이란과 중국 미사일에 표적이 되고 있는 기지로 데려다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군은 너무 거대해서 이제는 호텔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곳은 85개 지점의 에어포스인스이며 다른 군종도 전용 숙박시설을 운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2천 개의 객실이 있으며 이 객실들은 임시근무, 연구 배치, 훈련 순환, 그리고 민간 계약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호텔들은 낡은 막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터키 인질릭 공군기지 근처 호텔을 보세요. 이곳에는 자체 골프장과 수영장이 있으며 반려동물도 허용됩니다. 이 호텔들은 예전에는 일종의 합작 투자 형태였습니다. 군대가 이 호텔들을 운영하고 기지에서 고용한 민간 계약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5년에 공군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그게 기업 용어처럼 들린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넘겨받을 민간 회사를 찾고 있으며 2027년에는 파트너를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질릭에는 핵무기가 20개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펜타곤에게 호텔 체인을 드리는 것은 모두 계획의 일부입니다. 미군이 대형 기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더 많은 계약업체들이 훨씬 더 외딴 지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지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펠렐리오는 그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필리핀의 발리바그 섬에서 위성사진이 이상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2024년까지 그곳은 2마일 길이 활주로를 갖춘 완전히 새로운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인도주의적 목적과 재난 구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리적 위치만 봐도 건설자들이 진짜로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리바그는 필리핀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미국 군대가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중국의 요새화된 섬들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개입하기에 완벽한 위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릴리패드 기지들이 방어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발리박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본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2만 명 병력이 주둔한 가데나 공군기지 같은 곳보다 미사일이나 드론으로부터 훨씬 더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이 실제로 타격을 가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주로와 몇 개의 창고, 그리고 교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소수의 병력만 있을 뿐입니다. 가데나 기지는 피해 시 큰 재앙이지만 소규모 기지 하나가 무력화돼도 다른 기지들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발리박은 단지 하나의 릴리패드입니다. 미군은 2014년에 필리핀과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전역에 걸쳐 9곳의 거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수빅만을 타겟으로 삼아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작전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전략을 다양화했습니다. 실제로 EDCA가 너무 성공적이어서 워싱턴은 이 아이디어를 아무도 없는 곳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펠렐리우가 재건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너무 멀어서 전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더 안전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보급품을 들여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밀리패드 전략에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데나나 람슈타인 같은 냉전 시대의 기지들은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곳들은 지역 시민 불복종의 중심지입니다. 오키나와 현지인들은 매년 미군 기지에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2018년에는 7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외딴 곳에 있는 활주로와 창고 몇 개에 누가 시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워싱턴은 이런 새로운 릴리패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펠렐리우만이 부활하고 있는 유일한 2차 세계대전 전장이 아닙니다. 미군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에 있는 노스필드도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 밀리패드 전략에서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조각나 있고 거의 임기응변식으로 짜인 세계 군사태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펜타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에 있는 얍 섬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괌과 팔라우 기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미 공군은 이 작은 섬에 4억 달러를 요청할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은 무엇일까요? 섬의 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해서 미군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평양 깊숙한 곳과 중국에서 더 멀리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괌 등 주요 거점 위협에 대비해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군사기지에만 의존하는 대신 이 시스템은 점점 더 민간 인프라, 특히 외딴 지역의 상업공항과 물류 거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력과 보급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누가 그것을 이동시키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점점 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펜타곤의 비밀 네트워크 뒤에 숨겨진 전략이 드러납니다. 미국 군대는 필요하다면 세계의 서로 반대편 지역들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항공기나 선박, 무장 요새를 보유해서가 아니라 미국은 세계 경제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이 네트워크가 멈춘다면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무기가 먼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연료, 부품, 침대가 먼저 바닥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접근 권한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취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궁극적인 무기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영토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갖지 못한 접근권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맵파크에서 뵙겠습니다.